나는 집안을 빛내고 싶었을 뿐인데 어째서 그 장롱 속에서 내가 베어낸 숨소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까? 그날 밤 며느리 연화는 새로 들인 붉은 장롱 앞에서 숨을 멈추고 말았어요. 분명 방 안에는 잠든 가족들 뿐인데 장롱 깊은 곳에서 아주 늙은 노인이 가슴을 눌러 참았다가 내쉬는 듯한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후, 후. 그 소리는 바람도 아니고 나무가 마르는 소리도 아니었어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지만 차마 열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배워온 것은 단순한 소나무가 아니라 천년 동안 산과 마을을 지켜온 오래된 숨이었다는 것을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이 해마다 소량을 따라 새해를 맞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북쪽으로 낮은 산이 겹겹이 둘러서고 남쪽으로는 논두렁과 개울이 길게 누워 있어 아침이면 안개가 지붕보다 먼저 내려앉곤 했어요. 집집마다 흙담이 났고 장독대에는 된장 냄새가 은근히 배어 있었으며 우물가에서는 새벽마다 물동이로 여인들의 발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지요. 바람이 불면 마을 전체가 오래된 나무집처럼 천천히 숨을 쉬는 듯 했어요. 그 마을 뒤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오르지 않는 산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길 끝, 이끼 낀 바위 곁에 천년을 묵었다고 전해지는 큰 소나무가 서 있었지요. 줄기는 두 사람이 팔을 벌려도 다 감싸지 못할 만큼 굵었고 껍질은 깊은 주름처럼 갈라져 있었으며 가지는 사방으로 넓게 뻗어 해질 무렵이면 마치 늙은 어른이 마을을 내려다보는 모습 같았어요. 아이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떠들지 않았고 어른들도 지나갈 때면 걸음을 낮추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그냥 나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오래전 큰 가뭄이 들었을 때도 그 나무 곁에 샘만은 마르지 않았고 큰 바람이 지붕을 걷어가던 해에도 그 나무가 있는 산기슭만은 이상하게 조용했다고들 했지요. 그래서 마을 어른들은 첫눈이 내리면 그 뿌리 앞에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맑은 물 한 사발을 놓아두었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믿었어요.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기와 몇 장이 낡아 빛이 바랜 오래된 집이 있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집 안에는 작은 대청과 부엌, 뒤란에 장독대, 햇볕 잘 드는 빨랫줄, 깊지는 않아도 물맛이 좋은 우물이 있었지요. 그 집에는 늙은 시어머니와 말수가 적은 시아버지, 장터에 자주 나가는 아들, 그리고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며느리 연화가 살았어요. 집은 가난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오래 지켜온 물건들이 많아 조용한 기품이 있었어요. 연화는 본래 아래 들마을에서 자란 처녀였어요. 어려서부터 손끝이 야무지고 목소리가 낮아 어른들이 좋아했으며 밥을 지을 때도 쌀알 하나 흘리지 않으려 애쓰는 아이였지요. 그러나 시집 온 뒤에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어요. 아궁이에 불을 붙일 때도 연기가 많이 나면 시어머니 눈치를 보았고 장독 뚜껑을 닫을 때도 소리가 크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어요. 나쁜 말을 들은 적은 많지 않았지만 새 집의 침묵은 때때로 꾸지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모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오래 집을 지켜온 사람답게 말이 적고 눈길이 깊었지요. 연화가 부엌길을 조금 서툴게 하면 조용히 손을 뻗어 바로 잡아주었고 빨래를 늦게 거두면 밤이슬은 옷보다 마음에 먼저 스민다 하고 한마디만 했어요. 그 말에는 꾸중도 걱정도 섞여 있었지만 연화는 늘 그 뜻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해 마음속으로 몇 번씩 되새겼어요. 그래서 더욱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집 안방에는 오래된 장롱 하나가 있었어요. 나무색은 어둡게 죽었고 문짝 한쪽은 장마철이면 잘 닫히지 않았으며 쇠고리는 만질 때마다 차갑고 거칠었지요.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쓰던 물건이라 버리지 못했지만 연화 눈에는 그 장롱이 집안의 낡은 그늘처럼 보였어요. 옷을 넣으면 묵은 냄새가 배고 문을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 손님이 오는 날이면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처음에는 연화도 그 장롱을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낡은 집에 낡은 물건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어느 봄날 마을 부잣집에서 큰 잔치가 열리고 연화가 시어머니를 따라 그 집에 다녀온 뒤부터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부잣집 안방에는 붉은 빛이 도는 새 장롱이 우뚝 서 있었고
문을 열면 은은한 나무 향이 퍼져 여인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연화는 그 앞에서 말없이 소매만 만졌어요. 잔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이웃 여인 둘이 연화 뒤에서 낮게 속삭였어요. 저 집 며느리는 손이 곱다지만 안방 장롱은 아직도 시어머니 시절 그대로라더라. 또 다른 여인이 웃음을 삼키며 새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집안 물건도 조금은 빛이 나야지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은 바람처럼 지나갔지만 연화의 귀에는 오래 남았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못 들은 척 걸었지만 그날부터 안방 문턱이 전보다 높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연화는 부엌에서 숯불을 덮고 안방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어요. 닫힌 장롱 문틈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비뚤어져 보였지요. 그녀는 손끝으로 낡은 문고리를 살짝 만져보았어요. 차갑고 헐거운 쇠가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잠에서 깰까 놀라 얼른 손을 거두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새 장롱 하나만 있으면 이 집도 조금은 달라 보일 것 같았어요. 연화의 남편은 착했지만 집안일에 깊이 마음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장터에 나가 곡식과 볏감을 사고 팔며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면 피곤한 얼굴로 돌아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말없이 비웠지요. 연화가 조심스레 우리 안방 장롱이 많이 낡았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가 오래 쓰신 거라 쉽게 바꾸기 어렵지 않겠소 하고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연화의 마음은 더 작아졌어요. 며칠 뒤부터 연화는 안방을 닦을 때마다 장롱 앞에서 조금 오래 머물렀어요. 헝겊에 물을 묻혀 문짝을 닫고 들뜬 모서리를 눌러보며 속으로는 새 장롱의 결을 상상했지요. 붉은 빛이 은근히 도는 나무, 손을 대면 따뜻한 향이 나는 문짝, 비단 옷을 넣어도 어울릴 만큼 반듯한 속한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자신이 사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반듯하게 세우고 싶은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야 마음이 덜 부끄러웠어요. 봄이 깊어지자 마을에는 꽃잎보다 말이 먼저 흩날렸어요. 우물가에서는 어느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지, 어느 집 곳간이 비었는지, 어느 집 혼사가 잘 될지 같은 이야기가 물소리와 함께 떠돌았지요. 연화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면 몇몇 여인들은 반갑게 인사하면서도 그녀의 소매와 머리꼬지, 집안 형편을 살피곤 했어요. 그 눈길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오래 맞고 있으면 비 오는 날 젖은 옷처럼 몸에 달라붙었어요. 연화는 웃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 시아버지는 자주 대청 끝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뒷산을 바라보았어요. 말은 적었지만 산의 변화에는 누구보다 민감한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그는 연화가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을 보고 올해는 뒷산 솔향이 유난히 깊구나 하고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연화는 고개를 들어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는 빗속에서 큰 소나무의 가지가 어둡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녀는 나무가 아니라 오래된 장롱의 문짝을 떠올렸어요. 마을 아이들은 가끔 소나무 아래까지 올라가 솔방울을 주워 오곤 했어요. 그러나 줄기에 칼집을 내거나 가지를 꺾는 일은 하지 않았지요. 어른들이 어려서부터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에요. 그 나무는 산의 어른이니 장난으로라도 상처내지 마라. 아이들은 그 말을 무서워하면서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연화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음 깊이 새기지는 않았어요. 그녀에게 뒷산 소나무는 마을 사람들이 아끼는 오래된 나무일 뿐 자기 삶과 직접 닿은 것은 아니었지요. 어느 날 오후 연화는 뒤란에서 이불을 털다가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장독대 곁에 앉아 햇고추를 고르며 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도 저 장롱은 있었단다 하고 말했어요. 그때는 나도 그 문고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 그런데 해마다 옷을 넣고 꺼내다 보니 집안 사람들의 손때가 거기 다 배어 있더구나.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리기보다는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아직 멀다는 뜻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에는 비가 얇게 내렸어요.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부엌 아궁이에 남은 불씨가 붉게 숨을 쉬었지요. 연화는 잠든 남편 옆에서 쉽게 눈을 감지 못했어요. 안방 한쪽의 장롱은 어둠 속에서 더 크고 낡아 보였어요. 문틈 사이로 오래된 옷 냄새가 희미하게 번졌고
바깥에서는 솔잎에 비가 닿는 소리가 잔잔히 들렸어요. 그 두 소리가 섞이자 연화는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마치 집안에 자신보다 오래된 숨이 가득한 듯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연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우물가로 갔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물동이에 닿는 손끝이 시렸지요. 그곳에는 이미 이웃집 큰 며느리가 나와 있었어요. 그녀는 연화를 보자마자 어제 부잣집 장롱 보았지요. 그런 물건 하나 있으면 안방이 달라 보여요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웃으며 물만 길었지만 그 말은 물동이보다 무겁게 어깨 위에 얹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산 쪽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마을로 떠돌이 장사꾼과 손재주 좋은 목수들이 찾아오는 때가 곧 다가오고 있었어요. 장이 크게 서는 달이면 낡은 상을 고쳐주는 사람, 문짝을 새로 맞춰주는 사람, 뒤주와 함지를 파는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 자리를 잡곤 했지요. 연화는 그 생각을 하며 부엌에서 쌀을 씻었어요. 물속에 잠긴 쌀알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질 때마다 마음도 함께 흔들렸어요. 새 장롱을 들이면 시어머니가 놀라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말없이 바라만 보실까? 생각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점심 무렵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겨울옷을 꺼내 햇볕에 말리려 했어요. 연화가 곁에서 도우려 장롱 문을 열자 문짝이 갑자기 걸리며 거친 소리를 냈어요. 시어머니가 힘을 주어도 잘 열리지 않자 연화는 얼굴이 붉어져 얼른 두 손으로 잡아당겼어요. 그때 문 안쪽에 오래된 나무 조각이 조금 떨어져 바닥에 굴렀지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조각을 주워 손바닥에 올렸어요. 연화는 그 침묵이 견디기 어려워 눈을 내리깔았어요. 시어머니는 떨어진 조각을 한참 바라보다가 오래 쓴 물건도 어느 날은 쉬고 싶겠지 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에 연화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버리자는 뜻인지 고치자는 뜻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조심스레 제가 손을 봐보겠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손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안이 바뀌려면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겼지요.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을 이 집 사람으로 굳게 세워줄 것이라 믿고 싶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연화는 빨래를 거들어 마당으로 나갔어요. 바람에 마른 흰 저고리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장독대 위로는 상그늘이 길게 내려왔지요. 그늘 끝에 서서 보니 뒷산에 큰 소나무가 집 지붕 위로 살짝 보였어요.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줄기의 붉은 기운이 멀리서도 눈에 들어오는 듯했어요.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어요. 저렇게 오래된 나무라면 그 속살은 얼마나 단단하고 향기로울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 생각이 스스로도 놀라워 연화는 얼른 빨래를 품에 안았어요. 오래된 소나무를 장롱감으로 떠올렸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묘한 빛이 피어났어요. 아무 나무로 만든 장롱이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의 속살로 만든 장롱이라면 누구도 그녀를 가난한 집에서 온 새 며느리라 얕보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곧 시어머니의 말, 시아버지의 산을 보는 눈, 아이들이 조심히 걷던 산길이 떠올라 마음이 어지러워졌어요. 그날 저녁 밥상은 조용했어요. 시아버지는 국을 천천히 떠먹었고 시어머니는 연화가 담근 나무를 맛보고 간이 알맞다 하고 짧게 말했어요. 평소라면 그 한마디에 연화의 마음이 따뜻해졌겠지만 그날은 어쩐지 더 큰 인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남편은 장터 이야기만 하다가 피곤해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연화는 빈 그릇을 치우며 안방 쪽을 바라보았어요. 낡은 장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앞에 놓인 자신의 그림자는 작고 희미했어요. 밤이 깊자 마을은 천천히 잠에 들었어요. 우물가의 물소리도 그치고 개 짖는 소리도 먼 골짜기 너머로 사라졌지요. 연화는 부엌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마당을 둘러보았어요. 하늘에는 별이 낮게 떠 있었고 뒷산의 검은 윤곽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 산 위에서 오래된 소나무가 보이지 않는 숨을 쉬는 듯 했어요. 연화는 손을 모아 잠시 서 있다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어요. 나도 이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인데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연화 자신도 몰랐어요. 시어머니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었는지 남편에게 기대고 싶은 말이었는지
아니면 뒷산의 늙은 소나무에게 흘린 말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그 밤 이후로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고요하지 않았어요. 낡은 장롱의 삐걱거림은 날마다 크게 들렸고 부잣집 장롱의 붉은 나무결은 잠자리에서도 떠올랐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아주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장터가 서는 날이 가까워 오자 마을길에는 낯선 발자국들이 하나둘 찍히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온 장사꾼들이 짐을 메고 지나가고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의 손에는 톱과 대패가 반짝였지요. 연화는 대문 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 장롱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옷가지가 아니라 이 집에서 당당히 숨쉬고 싶은 그녀의 작고도 간절한 바람이 들어 있었어요. 그 다음 장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평소보다 이른 시각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잦았어요. 장사꾼들은 집신과 소금, 마른 생선과 바늘꾸러미를 펼쳐놓았고 아이들은 엿냄새를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녔지요. 연화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장에 갈 채소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길을 나섰어요. 마음속에는 어젯밤까지도 지워지지 않던 새 장롱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일부러 땅만 보고 걸었어요. 장터 한쪽에는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는 부러진 절구공이를 고치고 누군가는 대패질한 널빤지를 햇볕에 세워두었지요. 그 가운데 유난히 말끔한 손놀림을 가진 사내 하나가 있었어요. 그는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눈매가 가늘고 웃음이 부드러웠으며 말할 때마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먼저 알아차리는 듯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떠돌이 목수라 불렀고 그는 여러 마을을 돌며 장롱과 문갑을 맞춘다고 했어요. 연화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러나 그 목수가 붉은 빛이 도는 작은 나무 조각을 들어 햇빛에 비추자 그녀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추었지요. 나무 조각은 마치 불씨를 품은 듯 은은하게 빛났고 손질된 결은 물결처럼 깊고 고왔어요. 목수는 그런 연화의 눈길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새 안방에는 새 숨을 품은 장롱이 들어와야 집안 기운도 반듯해집니다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에 놀라 얼른 시선을 돌렸지만 목수는 더 다가오지 않고 제자리에서 공손히 고개만 숙였어요. 그래서인지 그의 말은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전부터 그녀가 마음속에 감춰둔 생각을 대신 꺼내준 것처럼 들렸지요. 연화는 우리 집은 아직 그런 물건을 드릴 형편이 아닙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목수는 빙긋 웃으며 좋은 나무만 있으면 품깨은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는 마을 뒤산을 흘끗 바라보며 이곳에는 보통 산골에서는 보기 힘든 오래된 소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 나무의 중심은 붉고 단단하여 장롱으로 만들면 향이 오래가고 벌레도 들지 않으며 문을 여닫을 때마다 집안에 깊은 품격이 돈다고 했지요. 연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젯밤 자신이 몰래 떠올렸던 생각이 남의 입에서 너무 쉽게 나오자 부끄러움과 반가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연화는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이 아끼는 나무입니다 하고 낮게 말했어요. 목수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는 오래된 나무라도 쓰일 곳을 만나면 더 오래 사는 법입니다. 산에 서 있으면 비바람에 늙지만 장롱이 되면 집안 대대로 사람의 손길을 받습니다 하고 속삭였어요. 그의 말은 얇은 칼처럼 조용히 연화의 마음을 가르며 들어왔어요. 틀린 말처럼 들리면서도 듣고 싶은 쪽으로만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날 연화는 채소와 소금을 사서 돌아왔지만 바구니 무게보다 목수의 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뒷산 길목을 지날 때 그녀는 일부러 고개를 들지 않으려 했어요. 그래도 오래된 소나무의 가지가 하늘을 덮고 있는 모습은 눈꺼풀 안쪽까지 따라왔지요. 집에 이르러 바구니를 내려놓자 시어머니가 길이 멀었느냐. 얼굴빛이 조금 흐리다 하고 물었어요. 연화는 바람이 차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 무렵 이웃집 여인들은 벌써 연화가 떠돌이 목수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물가에서는 새댁이 안방 물건을 바꾸려나 보네 하는 말이 나왔고
장독대 앞에서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에도 새바람이 불어야지 하는 말도 들렸어요. 누구도 아기로 큰 소리 치지는 않았지만 마른 솔잎처럼 가볍게 날아 여러 처마 밑에 쌓였지요. 연화의 이름은 어느새 새 장롱이라는 말과 함께 마을 안을 돌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목수는 연화의 집 대문 앞까지 찾아왔어요. 그는 문 밖에 서서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남편이 장터로 나간 시간을 아는 듯 조용히 기다렸지요. 연화가 마당을 쓸다 그를 발견하자 깜짝 놀라 빗자루를 멈추었어요. 목수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낡은 장롱을 고쳐드릴 수도 있고 새 것을 맞춰드릴 수도 있습니다. 안방 물건은 집안 여인의 체면과도 이어지는 법이지요. 하고 말했어요. 그 말에 연화의 손끝이 굳었어요. 마침 시어머니는 뒷안에서 고추장을 살피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마을 어귀에 나가 있었어요. 연화는 목수를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간에서만 이야기했지만 마음은 이미 문턱을 넘은 듯 흔들렸어요. 목수는 나뭇값을 크게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나무를 구하면 자신은 솜씨만 얹겠다고 했지요. 그는 부잣집 장롱도 결국 나무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며느님의 손끝과 좋은 제목이 만나면 이 집 안방도 달라질 겁니다. 하고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그때 뒷골목을 지나던 늙은 머슴 덕수가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는 예전에 큰 부잣집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홀로 작은 초가에 사는 사람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젊을 적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뒷산 소나무 아래에서 밤을 지새워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덕수는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눈빛은 맑았고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덕수는 목수와 연화를 번갈아 보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오래 산 나무에는 사람보다 깊은 숨이 깃드는 법이다. 그 한마디를 남긴 그는 더 설명하지 않고 길을 내려갔어요. 연화는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지만 목수는 가볍게 웃었어요. 그는 어르신들은 오래된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러나 새 세상은 새 손으로 여는 것이지요.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덕수의 말과 목수의 말이 마음속에서 서로 부딪혔어요. 그날 저녁 연화는 밥을 지으며 평소보다 쌀을 2번이나 더 씻었어요. 물이 맑아졌는데도 손이 멈추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부엌문 곁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마음이 어지러우면 쌀도 오래 흔들린다 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연화는 깜짝 놀라 손을 멈추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언가 눈치챘을까 두려웠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연화에게는 더 무거웠어요. 그녀는 밥솥 뚜껑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삼켰어요. 마을 사람들의 말은 사흘이 지나자 더 또렷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연화가 부잣집 장롱을 부러워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시어머니가 오래된 장롱을 끝내 내주지 않아 새댁이 속을 끓인다고 했지요. 또 다른 이는 떠돌이 목수가 좋은 제목을 찾고 있으니 뒷산 소나무를 눈여겨보는 것 같다고 속삭였어요. 말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을 앞질렀고 연화는 아직 결심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무엇인가를 하려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화는 우물가에 가는 시간이 점점 두려워졌어요. 물동이를 내려놓으면 여인들의 눈길이 먼저 그녀의 얼굴을 살피고 다음에는 그녀의 손을 보았지요. 어느 여인은 웃으며 새 장롱들이면 우리도 구경 가도 되겠지요 하고 말했고 다른 여인은 시어머니 허락은 받았나 몰라 하고 물속에 말을 떨어뜨렸어요. 연화는 아직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답했지만 그 말은 우물 바닥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흐린 오후 목수는 다시 연화 앞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손에 작은 대패와 붉은 나무결 견본을 들고 있었지요. 그는 마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장 곁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장롱은 늦게 맞추면 나무가 먼저 다른 집으로 갑니다. 좋은 마음도 때를 놓치면 남의 말이 됩니다. 연화는 그 말이 자신을 재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녀는 어떤 나무가 가장 좋습니까 하고 끝내 묻고 말았어요. 목수는 기다렸다는 듯 뒷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는 가장 오래된 소나무의 중심을 조금만 얻으면 된다고 했어요. 다 베어내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면 된다고 속삭였지요.
그러나 연화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나무의 중심을 얻는다는 것은 그 나무의 생명을 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요. 목수는 그녀의 망설임을 보고 집을 위해 쓰는 일은 탐이 아닙니다. 며느님은 이 집을 빛내고 싶은 것뿐입니다 하고 달래듯 말했어요. 그 말은 연화가 스스로에게 자주 하던 말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더욱 흔들렸어요. 자신이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위해 애쓰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요. 낡은 장롱 앞에서 작아졌던 마음. 우물가의 웃음. 부잣집 안방의 붉은 빛. 시어머니의 말없는 눈길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녀는 한참 뒤에야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은 거절이 아니었고 목수는 그것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들었어요. 그날 밤 연화는 잠든 식구들 사이에서 혼자 오래 깨어 있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안방의 낡은 장롱은 어둠 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지요. 문짝이 살짝 벌어진 틈은 마치 누군가의 감은 눈처럼 보였어요. 연화는 몸을 돌려보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갔어요. 새 장롱을 들이면 이 집의 밤도 달라질까? 시어머니가 자신을 달리 볼까? 남편이 고생했다며 웃어줄까? 그런 생각이 이어졌어요. 다음 날 새벽, 덕수가 우물가에서 연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물을 기르러 온 척했지만 물동이는 비어 있었고 눈은 산길을 향해 있었지요. 연화가 인사하자 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남의 숨을 베어 집안에 들이면 내 숨도 편히 잠들지 못한다. 그는 이번에도 그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연화는 대답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물동이 끝만 꼭 쥐었어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목수의 어떤 말보다 오래 귓속에 남았어요. 그러나 이미 마을에는 또 다른 말이 퍼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목수가 산길을 살피는 모습을 보았고 누군가는 연화가 밤에 대문 밖을 오래 바라보았다고 했지요. 작은 일은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며 커졌고 어느새 사람들은 새 장롱이 거의 만들어진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연화는 그런 말을 들을수록 더 물러서기 어려워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욕심만 낸 사람이 될 것 같았고 무엇이라도 하면 비로소 자기 마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녁, 목수는 은밀히 약속한 사람 둘을 데리고 연화의 집 뒤편 골목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모두 산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얼굴에는 돈을 받을 일을 앞둔 조심스러운 빛이 있었지요. 연화는 부엌에서 남은 불씨를 덮고 나온 뒤 뒤란 문을 아주 조금 열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목수는 낮게 오늘 밤은 달이 흐려 길이 보이되 멀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밤이 나무 일에는 좋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얕은 잠에 들었고 시아버지는 대청 끝에서 조용히 코를 골았으며 남편은 장터길에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부엌에는 따뜻한 밥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고 마당의 빨랫줄은 비어 있었지요. 이토록 평온한 집을 지키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왜 이렇게 몰래 해야 하는지 그녀는 문득 이상하게 느꼈어요. 그러나 이미 뒤란 문 밖에는 목수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산길은 낮보다 훨씬 좁고 길게 느껴졌어요. 젖은 흙은 발밑에서 조용히 눌렸고 풀잎에 맺힌 물방울이 치맛자락을 적셨지요. 목수와 사람들은 말없이 앞서 걸었고 연화는 조금 뒤에서 숨을 죽인 채 따라갔어요. 멀리 마을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고 밤새 우는 벌레 소리만 길을 메웠어요. 산중턱에 이르자 소량이 갑자기 짙어졌어요. 그것은 향기로우면서도 어쩐지 오래된 방의 묵은 숨처럼 무겁게 가슴을 눌렀어요. 마침내 큰 소나무 앞에 다다랐을 때 연화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나무는 어둠 속에서도 그 크기를 감추지 못했고 줄기의 깊은 골마다 밤이 고여 있었지요. 바람도 없는데 가지가 아주 천천히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목수는 그런 그녀를 보고 이제 돌아서면 마을 사람들의 말만 남습니다. 조금만 배워가면 며느님의 이름도 달라질 겁니다. 하고 속삭였어요. 그 말에 연화의 눈이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톱을 꺼내는 소리가 밤 공기를 얇게 갈랐어요.
덕수의 말이 연화의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지만 목수는 이미 나무의 한쪽을 살피고 있었지요. 그는 가장 붉고 단단한 중심이 가까운 곳을 짚으며 여기라 말했어요. 첫 톱질이 들어가자 소나무 껍질 사이에서 낮은 소리가 났어요. 그것이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인지 먼 골짜기에서 바람이 우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연화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톱질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어요. 사람들은 땀을 흘렸고 목수는 자꾸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어요. 어느 순간 깊은 붉은 속살이 드러나자 진한 솔향이 한꺼번에 퍼졌지요. 그 향은 새롭고 맑기보다 너무 오래 갇혀있던 것이 갑자기 풀려난 듯 깊고 서늘했어요. 연화는 그 향을 맡는 순간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러나 목수는 감탄하며 이 나무라면 어떤 안방도 달빛처럼 빛날 겁니다. 하고 낮게 웃었어요. 나무의 중심에서 잘라낸 조각은 사람 둘이 힘을 모아야 겨우 들 수 있을 만큼 묵직했어요. 다행히 나무 전체가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베어낸 자리에서는 어둠보다 짙은 그늘이 번지는 듯 했지요. 연화는 그 상처를 오래 바라보지 못했어요. 돌아서는 순간 그녀는 등 뒤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 같은 것을 들은 듯 했어요. 후 하고 오래 참은 숨이 새어 나오는 소리였어요. 그녀가 놀라 돌아보자 목수는 밤바람입니다. 하고 짧게 말했어요. 그들은 나무 조각을 지프로 감싸 마을로 내려왔어요. 새벽이 가까워져 하늘 끝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지요. 연화의 발은 젖은 흙 때문에 무거웠고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어요. 집 뒷란에 이르자 목수는 며칠 안에 장롱을 완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했지만 연화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와 부엌문을 닫고 한참 동안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불은 꺼져 있었는데도 얼굴이 뜨거웠어요. 아침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뒷산 쪽에서 이상하게 짙은 솔향이 내려온다고 수군거렸어요. 우물물 위에는 가느다란 소립 하나가 떠 있었고 아이들은 산새들이 평소보다 조용하다고 말했지요. 연화는 밥을 차리면서도 손을 몇 번이나 멈추었어요.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받아들고 연화를 가만히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연화는 밤새 산길에서 묻혀온 흙냄새가 자신의 치맛단에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아 숨을 작게 쉬었어요. 며칠 동안 목수는 마을 끝 빈 헛간에서 장롱을 만들었어요. 대패질 소리는 낮에는 평범한 일소리처럼 들렸지만 연화에게는 심장을 얇게 깎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사람들은 헛간 앞을 지나며 붉은 나무결을 보았고 곧 정말 새 장롱이 만들어진다더라 하고 떠들었어요. 어떤 이는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걱정했으며 어떤 이는 뒷산 소나무의 상처를 떠올리고 입을 다물었어요. 말은 이제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지켜보는 일이 되었어요. 장롱이 완성된 날 목수는 그것을 연화의 집 안방으로 들여놓았어요. 붉은 빛이 도는 문짝은 참으로 아름다웠고 손을 대면 차가운 듯 따뜻한 향이 배어나왔지요. 시어머니는 오래된 장롱 옆에 선 새 장롱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방 밖으로 나갔어요. 시아버지는 뒷산을 한번 보고 다시 장롱을 보았어요. 연화는 모두가 감탄해 주기를 바랐지만 집 안에 흐른 것은 감탄보다 설명하기 어려운 조용한 무게였어요. 그날 밤 연화는 새 장롱 안에 깨끗이 접은 옷을 넣었어요. 문을 닫자 은은한 솔향이 방 안에 퍼졌고 잠든 남편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지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듯했어요. 연화는 이불 속에 누워 마음을 달래며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밤이 더 깊어지고 바깥에 개 짖는 소리마저 사라졌을 때 장롱 쪽에서 아주 낮고 긴 숨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것은 바람도 나무의 삐걱거림도 아닌 노인의 숨처럼 느리고 깊었어요. 처음 그 숨소리를 들은 순간 연화는 이불 속에서 몸을 굳힌 채 오래 움직이지 못했어요. 장롱은 안방 한쪽에 가만히 서 있었고 문짝도 단단히 닫혀 있었지요. 남편은 곁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바깥 처마 끝에서는 밤이슬이 가끔 똑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 모든 소리와 달리 장롱 속 숨은 느리고 길었어요. 아주 늙은 사람이 어둠 속에 앉아 차가운 가슴을 겨우 움직이며 쉬는 숨 같았어요. 연화는 처음에는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낮 동안 장롱을 들이고 시어머니의 침묵을 견디고 마을 사람들의 눈길을 떠올리느라 마음이 지쳤으니 귀가 헛것을 들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그녀는 눈을 꼭 감고 남편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남편의 숨은 젊고 고르게 오갔지만 장롱 쪽의 숨은 훨씬 깊고 느렸어요. 두 숨이 한 방 안에서 서로 다른 밤을 사는 것처럼 들렸어요. 한참 뒤 연화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져 그녀는 숨을 멈추다시피 했지요. 장롱 앞까지 기어가듯 다가간 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어요. 새로 달린 쇠고리는 반듯하고 매끈했지만 그 차가움은 낡은 장롱의 것보다 더 낯설었어요. 그녀가 문을 열자 안에는 깨끗이 접어넣은 옷들 뿐이었어요. 붉은 나무 결은 어둠 속에서도 깊게 빛났고 숨소리는 갑자기 뚝 그쳤어요. 연화는 장롱 속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옷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숨을 쉴 만한 사람의 그림자도 없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장롱 안쪽에서는 젖은 흙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새 목재의 향이라면 맑고 따뜻해야 했지만 그 냄새는 비에 젖은 산길과 오래된 뿌리 주변의 축축한 흙을 닮아 있었어요. 그녀는 옷 한 벌을 꺼내 코 가까이에 대보았어요. 옷자락 끝에도 같은 흙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로 부엌에 섰어요. 쌀을 씻는 손은 느렸고 아궁이에 불을 붙이다가 작은 장작을 2번이나 떨어뜨렸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연화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새 장롱 냄새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 그랬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연화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했어요. 그날 낮 연화는 장롱 안에 옷을 모두 꺼내 햇볕에 널었어요. 흰 저고리와 치마, 남편의 겉옷과 시어머니의 오래된 비단 보자기가 마당의 줄에 줄줄이 걸렸지요. 햇빛은 밝았지만 옷자락에서 나는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당을 지나던 이웃집 여인이 코를 살짝 찡그리며 새 장롱인데 왜 산비탈 냄새가 나요 하고 웃듯 말했어요. 연화는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밤의 숨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을에서도 작은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겨났어요. 뒷산 아래 샘물은 며칠 전보다 흐려졌고 물을 길어온 여인들은 항아리 바닥에 고운 흙가루가 가라앉는다고 말했지요. 아이들은 평소처럼 산길에 올라 솔방울을 주우려 했지만 큰 소나무 근처에 가면 까닭없이 가슴이 답답해져 돌아왔다고 했어요. 새벽마다 지붕 위에서 울던 산새들도 며칠째 조용했어요. 누구도 큰일이라 말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길은 자연히 연화네 집으로 향했어요. 저녁 무렵 덕수가 연화의 집 대문 앞을 지나가다 멈추었어요.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장 밖에서만 낮게 말했어요. 숨소리를 감추려 하면 집안 사람의 잠부터 사라진다. 그 말을 남긴 덕수는 늘 그렇듯 뒤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의 말은 어젯밤 장롱 속에서 들리던 긴 숨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을 그가 알고 있는 듯 느꼈어요. 그날 밤에는 시어머니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얇은 벽 너머로 시어머니가 뒤척이는 소리가 몇 번 들렸지요. 연화는 이불 속에서 눈만 뜨고 있었어요. 장롱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조용함이 아니라 숨을 참는 듯한 고요함이었어요. 밤이 가장 깊어졌을 때 문짝 안쪽에서 후우하고 낮은 숨이 다시 새어나왔어요. 이번에는 연화만 들은 것이 아니었는지 건넌방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도 갑자기 멈추었어요. 연화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장롱문을 열지 않고 문짝에 손바닥만 대보았어요. 나무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의 가슴처럼 희미하게 따뜻했고 아주 깊은 곳에서 느린 떨림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지요. 연화는 깜짝 놀라 손을 뗐어요. 문짝의 붉은 결은 처음보다 더 짙어 보였고 그 결 사이사이는 마치 오래된 얼굴의 주름처럼 굽이쳐 있었어요. 그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 숨을 고르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연화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우물가에 가도 말이 길어질까봐 물만 길어 곧장 돌아왔고 장터 이야기가 들리면 부엌으로 숨어들었지요. 하지만 피한다고 소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가 무언가를 숨긴다고 여겼어요. 장롱이 너무 좋아 눈길을 아끼는 건가 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뒷산 소나무 상처를 보니 마음이 좋지 않더라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연화의 귀에는 모든 말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며칠 뒤 시아버지가 뒷산에 다녀왔어요. 그는 돌아와 대청에 한참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의 바짓단에는 젖은 흙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솔잎 몇 개가 붙어 있었어요. 저녁밥을 먹을 때 그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큰 소나무 한쪽이 깊이 패였더구나 하고 말했어요.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연화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반찬을 집지 않았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그 일이 장롱과 관계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는 목수가 좋은 나무를 구해왔다고만 알고 있었고 연화가 구체적인 일을 숨겼다는 것도 몰랐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과 마을 소문, 그리고 밤마다 아내가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모습을 이어보자 그의 얼굴에도 어둡고 난처한 빛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그는 조심스럽게 당신, 장롱 나무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고 있었소? 하고 물었어요. 연화는 대답 대신 눈물을 삼켰어요. 연화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남편은 더 캐묻지 않았어요. 그는 화를 내기보다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 숨은 연화에게 오히려 더 아프게 닿았지요. 그녀는 자신이 집안을 빛내려 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집안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한 일이 어째서 이렇게 집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게 만들었는지 그녀 자신도 이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장롱은 그 밤에도 한쪽에서 붉은 문을 닫고 말없이 서 있었어요. 새벽이 가까울 무렵 연화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뒷산 소나무 아래에 서 있었고 나무의 베인 자리는 장롱 문처럼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노인이 깊고 느리게 숨을 쉬고 있었지요. 노인은 손을 내밀지도 원망의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숨을 쉬었고 그 숨이 산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와 연화의 집 안방을 가득 채웠어요. 그녀는 꿈속에서 울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솔잎 사이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꿈에서 깬 연화는 곧장 장롱 앞으로 갔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방 안은 푸르게 어두웠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안쪽에 걸어둔 옷들은 어제보다 더 축축해 보였고 장롱 밑판에는 고운 흙가루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 흙가루 위에는 이상하게도 작은 솔잎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안방 문은 밤새 닫혀 있었고 창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솔잎이 들어올 까닭은 없었어요.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연화는 더는 혼자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곧바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에는 아직 마음이 두려웠어요. 시어머니의 실망한 눈, 시아버지의 조용한 침묵, 남편의 상처받은 얼굴이 먼저 떠올랐지요. 또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탐많은 며느리라 부를 것도 무서웠어요. 그녀는 장롱 속에 흙가루를 쓸어 담아 작은 종지에 넣고 솔잎은 흰 헝겊에 싸서 부엌 선반 위에 숨겨두었어요. 숨긴다는 것이 이제 얼마나 부질없는지 알면서도 손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나 이상한 일은 숨긴다고 멈추지 않았어요. 낮에는 장롱문이 저절로 조금씩 벌어졌고 밤에는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어요. 바람이 불지 않아도 그랬지요. 시어머니의 오래된 옷을 새 장롱에 넣으면 다음날 축축해졌고 남편의 옷을 넣으면 옷깃에서 산흙 냄새가 났어요. 연화가 다시 옷을 꺼내 햇볕에 널면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바라보았어요. 새 장롱에 넣은 옷이 왜 자꾸 밖으로 나오나 하는 말이 또 퍼졌어요. 마을 어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3명의 어른이 시아버지를 찾아와 대청에 앉았어요. 그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연화를 직접 꾸짖지도 않았어요. 다만 뒷산 소나무가 입은 상처와 흐려진 샘물, 새 장롱이 만들어진 시기가 너무 겹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들었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손을 떨었어요.
연화는 문 뒤에 서서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일이 이미 집안을 넘어 마을의 일이 되었음을 알았어요. 그날 밤 덕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는 이번에는 대문 밖이 아니라 마당 가장자리까지 들어왔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조용히 인사를 했지요. 모두가 말없이 서 있자 덕수는 연화를 바라보며 한 문장만 남겼어요. 상처낸 자리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으면 숨은 계속 제자리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장롱 속 숨소리는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베어온 자리와 잃어버린 숨을 찾아 돌아가려는 소리일지도 몰랐어요. 연화는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불씨는 거의 사그라졌고 재 속에서 붉은 빛이 가끔 살아났다 사라졌지요.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보았어요. 부잣집에서 느낀 부러움, 우물가에서 들은 말들, 목수의 달콤한 속삭임, 덕수의 경고, 그리고 산길에서 들었던 낮은 숨소리까지 모두 하나로 이어졌어요. 그 모든 길 끝에 있는 사람은 목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이제는 피할 수 없었어요. 날이 밝자 연화는 먼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시어머니는 놀라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밤에 있었던 일과 뒷산 소나무를 베어온 사실을 하나씩 말했어요. 목수가 부추겼고 자신도 흔들렸고 집안을 빛내고 싶다는 말로 욕심을 감췄다고 털어놓았지요. 시어머니는 오래 침묵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연화는 꾸지람보다 깊은 슬픔을 느꼈어요. 마침내 시어머니는 숨긴 마음은 결국 집안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낸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은 연화의 가슴을 조용히 찔렀어요. 그녀는 시아버지와 남편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다시 했어요. 남편은 얼굴을 감싸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뒷산 쪽 창문만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누구도 연화를 내쫓거나 큰 소리로 몰아세우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연화에게는 더 무거운 벌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목수와 그날 밤 함께 산에 올랐던 사람들을 모두 불러 마을 어른들 앞에서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지도 대청 기둥에 기대어 있다가 그러는 것이 옳다 하고 낮게 말했어요. 남편은 연화의 곁에 앉아 나도 함께 서겠소 하고 말했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을 시작한 사람이 자신이니 먼저 말하는 것도 자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연화는 흰 헝겊에 싸둔 솔잎과 종지에 담긴 흙가루를 꺼냈어요. 그리고 새 장롱 안쪽에서 떨어져 나온 검붉은 나무 조각도 조심스레 보자기에 넣었어요. 연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고 먼저 목수를 찾아갔어요. 그는 헛간에서 남은 나무 조각을 다듬고 있었고 연화를 보자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더 이상 그 웃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오늘 해가 지기 전 우리 집 대청으로 오십시오. 그날 밤 일을 모두 앞에서 말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목수는 얼굴빛이 잠시 굳었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사람들이 괜한 소문을 만든 것입니다. 하고 그는 대답했어요. 연화는 보자기 속 나무 조각을 꺼내 그의 앞에 보여주었어요. 검붉은 조각의 결은 마치 말라붙은 상처처럼 깊었고 가까이 대면 여전히 젖은 흙냄새가 났지요. 목수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연화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다투지 않고 오지 않으시면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뒤 돌아섰어요. 헛간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고 멀리 뒷산 소나무의 가지가 느리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날 오후 연화는 집안을 정리했어요. 마당을 쓸고 대청에 돗자리를 펴고 우물물로 손을 깨끗이 씻었지요.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섭지만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숨기기 위해 떨던 마음과 밝히기 위해 떨리는 마음은 서로 달랐어요. 전자는 사람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갔지만 후자는 아프더라도 문을 여는 쪽으로 나아가게 했지요. 새 장롱은 여전히 안방에 서 있었지만 연화는 이제 그 앞을 피하지 않았어요. 해가 서쪽 산등성이에 걸릴 무렵 마을 어른들이 하나둘 연화의 집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덕수도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들어왔고 우물가에서 소문을 나누던 여인들도
담장 밖에서 낮은 목소리로 기다렸지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였고 시아버지는 대청 가운데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연화는 보자기를 두 손으로 안고 안방문 앞에 섰어요. 장롱 안에서는 아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곧 그 숨이 모두 앞에서 드러나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 연화의 집 대청에는 마을 어른들과 집안 사람들이 조용히 앉았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묻지 않았고 마당을 지나던 아이들마저 담장 밖에서 발끝을 세웠지요.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끓인 따뜻한 물냄새가 은은히 퍼졌고 안방 쪽에서는 새 장롱의 붉은 문짝이 어둠을 먼저 끌어안은 듯 서 있었어요. 연화는 보자기를 품에 안고 대청 아래에 무릎을 꿇었어요. 덕수는 대청 끝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지팡이를 무릎 옆에 눕혀두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은 뒷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듯 했지요. 시아버지는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연화 뒤에 조금 떨어져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목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기다리는 동안 서로 눈빛만 나누었고 그 침묵은 마치 밤이 오기 전 논 위에 깔리는 안개처럼 천천히 깊어졌어요. 마침내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목수는 혼자 오지 않았고 그날 밤 산에 함께 올랐던 두 사람도 뒤에 세우고 있었지요. 그는 여전히 옷깃을 반드시 여미고 있었지만 얼굴빛은 장터에서 보였던 부드러움과 달랐어요. 연화는 그를 보고도 고개를 피하지 않았어요. 목수는 대청에 오르지 않고 마당 가장자리에 서서 괜한 소문이 집안을 흔드는 듯합니다 하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끝에서 살짝 갈라졌어요. 연화는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어요. 흰 헝겊에 싸둔 작은 솔잎과 종지에 담은 고운 흙가루, 그리고 장롱 안쪽에서 떨어져 나온 검붉은 나무 조각이 사람들 앞에 드러났지요. 대청에 앉은 어른들은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였어요.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집안을 빛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뒷산의 큰 소나무 속살을 베게 하였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마당의 공기가 아주 잠깐 멈춘 듯 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고 시아버지는 깊은 숨을 삼켰어요. 남편은 손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연화는 멈추지 않고 그날 밤 산길을 오른 일, 목수가 소나무의 중심을 가리킨 일, 베어낸 나무를 지프로 감싸 가져온 일까지 차례로 말했어요. 그녀의 말은 빠르지 않았고 변명도 없었어요. 저는 욕심을 집안을 위한 마음이라 불렀습니다 하고 덧붙였을 때 담장 밖에서 듣던 여인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마을 어른 하나가 목수를 바라보며 이 며느리의 말이 사실인가 하고 물었어요. 목수는 처음에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그는 장롱을 만들 나무가 어디서 왔는지 자신은 깊이 알지 못한다고 했고 사람들의 마음이 소문 때문에 어두워졌다고 둘러댔어요. 그러나 연화는 장롱 안쪽 나무 조각을 그의 앞에 내밀었어요. 목수는 그 조각을 보는 순간 손끝을 움찔했어요. 모두가 그 작은 움직임을 보았고 대청의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때 안방 안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나무가 마르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이내 길고 깊은 숨으로 이어졌지요. 후 하고 오래된 가슴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대청에 있던 사람들은 동시에 안방 쪽을 바라보았어요. 목수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날 함께 산에 갔던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연화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문 앞에 섰어요. 모두 들으셨습니까? 하고 그녀가 낮게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문을 열었어요. 장롱은 방 안 가장 안쪽에 서 있었고 붉은 문짝은 등불빛을 받아 어둡게 젖어 보였지요. 누구도 먼저 들어가려 하지 않았어요. 덕수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문턱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는 장롱을 오래 바라보다가 돌아가야 할 숨이 아직 나무결 사이에 머물고 있다 하고 한마디만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장롱 안에서는 다시 느린 숨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연화는 두 손으로 장롱 문고리를 잡았어요. 손바닥에는 전날 느꼈던 따뜻한 떨림이 다시 전해졌지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뒷산 소나무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장롱 안에는 옷가지가 걸려 있었지만 사람들은 곧
모두 숨을 삼켰어요. 안쪽 나무결이 전보다 훨씬 깊게 패여 있었고 그 무늬는 마치 늙은 사람의 가슴과 갈비뼈처럼 어둠 속에서 천천히 오르내리는 듯했어요. 장롱 바닥에는 다시 고운 흙가루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흙가루 위에는 작은 소립들이 밤새 누군가 뿌려놓은 것처럼 흩어져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손으로 입을 가렸고 남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목수는 더 이상 태연한 얼굴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마을 어른이 그에게 다시 물었어요. 네가 이 나무를 가리키고 베어오게 하였느냐? 목수는 눈을 피했지만 장롱 속 숨소리는 대답을 재촉하듯 길게 이어졌어요. 목수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좋은 장롱을 만들 생각뿐이었다고 했고 오래된 나무를 쓰면 값도 오르고 자신의 이름도 알려질 것이라 여겼다고 말했지요. 연화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부추겼다고 털어놓았어요. 제가 먼저 그 나무의 심장을 말했습니다. 하고 그는 낮게 말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 그날 밤 함께 산에 오른 두 사람도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이 톱을 들었다고 인정했어요. 마당 밖에서 듣던 사람들 사이로 낮은 탄식이 퍼졌어요. 그러나 아무도 돌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지 않았어요. 마을 어른들은 오래된 나무를 함부로 대한 일이 잘못이지만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더 급하다고 말했지요. 시아버지는 목수를 향해 네 손으로 만든 것은 네 손으로 다시 산에 올려야 한다 하고 말했어요. 목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연화도 곧장 앞으로 나와 저도 함께 옮기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연화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 손에는 꾸짖음보다 걱정이 더 깊게 담겨 있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드린 수미니 제가 보내드려야 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을 놓았어요.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굵은 무명천과 따뜻한 물을 가져왔지요. 차가운 나무도 사람 손을 거쳐가니 깨끗이 닦아보내거라 하고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장롱 안에 옷을 모두 꺼내고 문짝과 속칸을 조심스럽게 비웠어요. 장롱은 아름다웠지만 이제 누구도 그것을 탐내지 않았지요. 붉은 나무결은 여전히 고왔으나 그 고움은 집안을 빛내는 장식이 아니라 배인 자리를 떠올리게 했어요. 연화는 물에 적신 무명천으로 장롱 안쪽을 닦았어요. 손이 닿을 때마다 나무는 희미하게 떨렸고 숨소리는 조금씩 잦아드는 듯 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늦었습니다 하고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밤이 완전히 내려앉기 전 장정들이 장롱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목수와 그를 도운 두 사람이 앞에서 멜대를 잡았고 연화는 뒤쪽에 손을 얹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그녀가 넘어지지 않게 조심히 따랐고 시아버지와 마을 어른들은 등불을 들었지요. 담장 밖에 있던 사람들도 길을 비켜섰어요. 누구도 구경거리처럼 웃지 않았어요. 모두 오래된 집안일이 마을에 숨과 닿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듯했어요. 산길은 그날 밤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몰래 오르는 길이 아니었어요. 등불들이 작은 별처럼 이어졌고 사람들의 발소리는 조심스럽지만 숨기려는 기색은 없었지요. 연화는 멜대 곁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걸었어요. 소량은 여전히 짙었지만 전처럼 가슴을 누르기보다 슬픈 기억처럼 천천히 따라왔어요. 덕수는 맨 뒤에서 걸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은 꾸짖음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게 지켜보는 눈빛 같았어요. 큰 소나무 앞에 이르자 모두가 자연히 걸음을 멈추었어요. 배인 자리는 어둠 속에서도 깊고 선명했지요. 그곳에서는 진액이 말라 검게 굳어 있었고 주변 흙에는 떨어진 솔잎이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장롱을 내려놓는 순간 그 안에서 들리던 숨소리가 한 번 길게 새어나왔어요. 연화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낮췄어요. 제가 집을 세우려다 산의 숨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려보내겠습니다. 하고 그녀는 울먹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어요. 마을 어른들은 장롱을 그대로 두지 않고 문짝과 속판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풀게 했어요. 목수는 자신의 손으로 못을 빼고 이음새를 열었지요. 그는 대패를 잡을 때와 달리 손이 떨렸고 나무가 갈라질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어요. 풀어낸 검붉은 중심 조각은 소나무 그루터기 곁에 깊이 묻기로 했어요.
덕수는 흙을 덮기 전 제자리를 아는 것은 사람도 나무도 늦지 않다 하고 한마디만 했어요. 모두가 조용히 그 말을 들었어요. 흙을 덮고 나자 이상하게도 바람이 한번 산등성이를 지나갔어요. 솔잎들이 가볍게 흔들렸고 그 소리는 오래된 한숨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처럼 부드러웠어요. 연화는 고개를 들었어요. 큰 소나무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 리는 없었지만 그 주변의 공기는 조금 전보다 덜 무거워진 듯 했어요. 목수는 흙 묻은 손을 내려다보다가 마을 어른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이 마을에서 더는 일감을 받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어요. 마을 어른들은 목수를 붙잡지 않았어요. 다만 남은 나무 조각을 팔거나 다른 물건으로 만들지 말고 모두 산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지요. 목수는 그 말에 따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함께했던 두 사람도 다시는 오래된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연화는 그들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곧장 가벼워지지는 않았어요. 잘못은 고백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손길로 조금씩 갚아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지요.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는 말소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올라갈 때의 침묵과 내려올 때의 침묵은 달랐어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피곤함과 안도감이 함께 걸었지요.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미리 데워둔 물을 내왔어요. 산에 다녀온 사람들은 마당에서 손을 씻고 젖은 신을 가지런히 벗었어요. 연화는 마지막으로 손을 씻으며 물 위에 떠오르는 흙빛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날 밤 새 장롱이 있던 안방 한쪽은 비어 있었어요. 빈자리는 처음에는 허전하게 보였지만 곧 방 안의 숨이 한결 넓어진 듯 했지요. 시어머니는 오래된 장롱 앞에 앉아 떨어진 문짝 조각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연화는 옆에 앉아 말없이 헝겊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함께 낡은 장롱을 닦기 시작했어요. 삐걱거리던 문고리에는 기름을 조금 발랐고 들뜬 모서리는 남편이 조용히 눌러 맞추었어요. 아무도 새 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큰일이 지나간 뒤에 조용한 피로가 남아 있었어요. 연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쌀을 씻는 손은 아직 조금 느렸지만 물을 허투루 흘리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장독대에서 된장을 떠와 국을 끓였고 시아버지는 대청 앞에 앉아 뒷산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마당 한쪽에 오래된 장롱을 고칠 나무 못을 다듬었어요. 모두 말은 적었지만 움직임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점심이 가까워지자 우물가 여인들이 조심스레 연화의 집 앞을 지나갔어요. 예전 같으면 수군거림이 먼저였겠지만 그날은 한 여인이 작은 바구니를 문간에 놓고 갔어요. 그 안에는 삶은 보리와 말린 나물이 들어있었지요. 다른 여인은 산에 다녀오느라 고생했겠소 하고 낮게 말하고 지나갔어요. 연화는 문간에 서서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들의 말은 아직 완전히 잦아들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끝은 조금 무뎌진 듯 했어요. 하는데 오후에는 마을 어른들이 다시 찾아와 뒷산 길목에 작은 금줄을 치고 당분간 아무도 큰 소나무 가까이에서 장난하지 않도록 하자고 의논했어요. 시아버지는 자신도 날마다 산길을 살피겠다고 했고 덕수는 샘물 흐름을 보겠다고 했지요. 연화는 그 자리에서 저도 첫눈이 오기 전까지 매일 물 한 바가지를 길어 그 뿌리 아래 두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어른들은 그녀를 꾸짖지 않았어요. 다만 그 말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저녁이 되자 집안에는 오랜만에 된장국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따뜻하게 퍼졌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연화의 그릇에 국을 한 국자 더 떠주었고 연화는 그 손길을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밥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조금씩 더 천천히 먹었어요.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집은 물건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숨기지 않을 때 밝아진다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 밤 장롱이 있던 빈자리에서는 더 이상 노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낡은 장롱의 문이 바람에 아주 작게 삐걱였고 부엌 아궁이에 남은 불씨가 가끔 붉게 살아났지요. 연화는 잠들기 전 안방 문을 열어 빈자리를 바라보았어요. 마음 한쪽은 아직 아팠지만
그 아픔은 이제 숨겨진 가시가 아니라 손으로 만져 알 수 있는 상처 같았어요. 그녀는 낮게 돌아가셔서 다행입니다. 하고 말한 뒤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의 아침은 다시 조금씩 제 빛을 되찾았어요. 뒷산에서 내려오던 솔향은 예전처럼 맑지는 않았지만 무겁게 가슴을 누르던 기운은 사라졌지요. 우물가의 물도 하루하루 맑아져 물동이 바닥에 가라앉던 고운 흙가루가 더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레 물을 길었지만 어느 날 한 아이가 물맛이 다시 달아졌다고 말하자 모두 가만히 웃었어요. 마을은 큰 소리 없이 안도의 숨을 나누었어요. 연화는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아직 닭이 2번 울기 전. 그녀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작은 바가지를 채우고 뒷산길로 올라갔지요. 산길은 이슬 때문에 늘 축축했고 풀잎은 치맛단을 가만히 적셨어요. 큰 소나무에 다다르면 연화는 무릎을 꿇고 베인 자리를 바라보았어요.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그 곁에 덮은 흙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뿌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덕수가 먼발치에서 그녀를 지켜보았어요. 그는 늘 지팡이를 짚고 산길 아래 바위 곁에 서 있다가 연화가 물을 붓고 내려오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느 아침 연화가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자 덕수는 산을 바라본 채 말했어요. 매일 같은 손길은 오래된 상처도 외롭지 않게 한다. 그 한마디를 들은 연화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녀는 더 묻지 않고 2 손을 모아 깊이 절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부엌에는 아직 어스름한 빛이 남아 있었어요. 연화는 젖은 치맛단을 털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장작이 타오르는 소리는 작고 부드러웠고 솥 안에 물은 천천히 김을 올렸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말없이 그녀의 움직임을 살피기만 했지만 어느 날부터는 된장을 미리 꺼내 두거나 씻은 나물을 소쿠리에 담아 놓았어요. 그것은 긴 말보다 따뜻한 허락 같았어요. 연화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더 조심히 움직였어요. 낡은 장롱은 이제 안방 한쪽에서 다시 쓰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헐거운 문고리를 고쳐주었고 시아버지는 묵은 나무못 대신 작은 대나무 못을 깎아 박아주었지요. 시어머니는 오래 묵은 천조각을 꺼내 문 안쪽에 덧대었고 연화는 매일 마른 헝겊으로 문짝을 닦았어요. 새 것처럼 빛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전보다 더 정갈해 보였어요. 문을 열 때 나는 작은 삐걱임도 이제는 부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집에 오래된 인사처럼 들렸어요. 연화는 장롱에 옷을 넣을 때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겨울 저고리, 남편의 장터옷, 시아버지의 두루마기, 자신의 얇은 치마를 하나씩 접어 넣으며 손끝으로 주름을 펴주었지요. 예전에는 그 장롱이 자신을 밀어내는 듯 보였지만 이제는 여러 세월을 품고도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는 물건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문을 닫기 전 잠깐 안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오래된 것을 지키는 손이 되어보겠다고요. 마을 사람들의 말도 서서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연화가 소나무를 베게 했다는 이야기가 크게 돌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가 매일 산에 물을 올리고 낡은 장롱을 정성껏 고쳤으며 시어머니를 더 살뜰히 모신다는 이야기가 함께 따라다녔어요. 우물가의 여인들은 예전처럼 쉽게 웃지 않았고 누군가는 잘못을 숨기지 않은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이 연화의 귀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물동이만 들어 올렸어요. 어느 날 낮에는 아이들이 뒷산 길목에서 놀다가 연화에게 작은 솔방울 몇 개를 가져왔어요. 아이들은 예전처럼 큰 소나무 가까이에 가지는 않았지만 바람에 굴러내려온 솔방울을 주워 2 손에 담아온 것이었지요. 한 아이가 세댁. 이건 산이 내려준 거예요. 하고 말하자 연화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녀는 솔방울을 부엌 선반 위에 올려두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리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오랜만에 집마당을 환하게 지나갔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대청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난 일의 그림자가 조금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부드러웠지요. 아이들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는 연화를 불러 옆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 오래전 자신도 시집 왔을 때 집안 물건과 사람들의 눈길이 무서웠다고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나도 처음부터 이 집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다 하고 시어머니가 말하자 연화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 말은 연화의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풀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젊은 날 자신도 새 이불과 새 그릇을 갖고 싶어 남몰래 울었던 적이 있다고 했어요. 다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집을 밝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건보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밥을 짓고 문을 여닫는 마음이었다고 말했지요. 연화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침묵이 늘 차가운 판단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말이 서툰 사람이 오래 지킨 집을 잃을까 두려워 조용했던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연화는 시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장롱 앞에 앉아 작은 천주머니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는 말린 쑥과 깨끗한 솔잎 조금을 넣었지요. 새 장롱에서 배어나오던 무거운 소량과 달리 이 주머니의 향은 부엌 연기와 햇볕 냄새가 섞여 부드러웠어요. 시어머니는 그것을 장롱 한쪽에 걸어두며 집안의 향은 훔쳐오는 것이 아니라 길러두는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마음속에 천천히 새겼어요. 그 무렵 떠돌이 목수는 마을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는 남은 나무 조각을 모두 산에 묻고 장터에서도 조용히 짐을 꾸려 다른 고을로 갔다고 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사람이 떠난 뒤에도 남은 사람들의 삶은 계속 밥을 짓고 물을 헹고 빨래를 말리는 일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그를 미워하기보다 다시는 다른 사람의 흔들리는 마음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가을이 가까워지자 논에는 누런 빛이 내려앉았고 마을길에는 말린 고추 냄새가 퍼졌어요. 연화의 집 뒤란에도 빨간 고추들이 멍석 위에서 햇볕을 받았고 장독대 곁에는 무청이 가지런히 걸렸지요. 연화는 시어머니와 함께 고추를 뒤집으며 종종 뒷산을 바라보았어요. 큰 소나무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고 상처난 쪽은 깊은 그늘을 품고 있었지만 가지 끝에는 새솔잎이 조금 더 맑게 빛나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연화는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샘물도 완전히 맑아진 날, 마을 어른들은 작은 밥상을 차려 뒷산 길목에 올리기로 했어요. 거창한 잔치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다시 고요를 청하는 자리였지요. 각 집에서 쌀 한 줌, 나물 한 접시, 맑은 물 한 사발을 조금씩 가져왔어요. 연화도 새벽부터 정성껏 지은 흰밥을 작은 그릇에 담았고 시어머니는 직접 무친 나물을 보태서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산길을 올라갔고 그 침묵은 전보다 훨씬 편안했어요. 큰 소나무 아래에는 사람들이 둥글게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 뒤에 얌전히 있었고 덕수는 가장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섰지요. 시아버지는 밥상을 놓고 깊이 고개를 숙였고 마을 사람들도 차례로 마음을 모았어요. 연화는 마지막에 앞으로 나아가 작은 물그릇을 뿌리 곁에 놓았어요. 그녀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욕심보다 손길을 먼저 두겠습니다 하고 낮게 말했어요. 바람이 지나가며 솔잎들이 조용히 대답하듯 흔들렸어요. 그날 이후 연화는 마을에서 조금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완벽한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잘못을 바로잡으려 오래 애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우물가에서 어린 며느리들이 살림 걱정을 털어놓으면 누군가는 연화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연화는 부끄러워 손사래를 쳤지만 그래도 자신이 겪은 일을 숨기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남의 말 때문에 마음을 급히 움직이면 집안에서 가장 먼저 내 마음이 다친다 하고 그녀는 말하곤 했어요. 시어머니와 연화 사이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부엌길을 할 때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긴장이 있었지만 이제는 손이 서로를 찾아 움직였지요. 시어머니가 국간을 보면 연화는 말없이 팔을 썰었고 연화가 밥상을 차리면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어요. 어느 저녁에는 시어머니가 연화에게 오래된 열쇠 꾸러미를 건네주었어요. 이제 네가 안방 장롱을 맡아라 하고 말했을 때 연화는 한참 동안 그 열쇠를 받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열쇠는 값비싼 물건이 아니었어요. 쇠빛은 달아 흐렸고 고리는 여러 번 손을 거쳐 반질반질했지요. 그러나 연화에게는 그 어떤 새 장롱보다 큰 의미였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열쇠를 받아 이마 가까이 올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연화를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이해가 조용히 놓였어요. 그날 밤 연화는 장롱 문을 잠그며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의 숨을 조금 맞게 되었다고 느꼈어요. 겨울이 가까워지자 첫눈이 내릴 기미가 보였어요. 하늘은 낮부터 희게 흐렸고 바람은 처마 아래에서 얇은 소리를 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하던 대로 뒷산 소나무 아래에 밥 한 그릇을 놓을 준비를 했어요. 올해는 연화가 그 일을 맡겠다고 먼저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따뜻한 쌀을 씻어 주었고 시아버지는 깨끗한 나무 쟁반을 꺼내 주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두꺼운 겉옷을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어요. 첫눈은 저녁 무렵 아주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송이는 마을 지붕 위에 가볍게 앉았고 장독대의 둥근 뚜껑에도 흰빛을 덮었지요. 연화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맑은 물 한 사발을 들고 산길을 올랐어요. 발밑에서는 눈이 사각사각 밟혔고 숨은 하얗게 흩어졌어요. 큰 소나무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상처난 자리 위에도 눈이 고르게 내려앉는 것을 보았어요. 상처를 지우지는 못했지만 차갑게 덮어 쉬게 하는 눈이었어요. 연화는 밥과 물을 뿌리 곁에 내려놓고 오래 서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무엇인가를 빌었겠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어요. 인정받게 해달라거나 집안을 빛내달라거나 남들의 말을 잠재워 달라는 마음도 없었지요. 다만 오늘의 밥이 따뜻하고 집안 사람들이 무사히 잠들 수 있으며 산이 다시 숨을 고르게 쉬기를 바랐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는 동안 가지 위에 눈이 아주 조금 떨어져 흙 위에 조용히 흩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부엌에는 따뜻한 김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무국을 끓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대청에 작은 화로를 놓았으며 남편은 젖은 신발을 문 밖에 가지런히 세워두었지요. 연화가 들어오자 모두가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아무도 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기다렸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젖은 겉옷을 받아 걸고 연화의 손에 따뜻한 그릇을 쥐어주었어요. 그 온기가 손바닥을 지나 가슴까지 천천히 번졌어요. 그날 저녁 밥상은 소박했지만 넉넉했어요. 따뜻한 무국, 잘 익은 김치, 들기름 냄새가 나는 나물, 그리고 막 지은 밥이 놓였지요. 시아버지는 첫 숟가락을 뜨기 전 뒷산 쪽으로 잠시 눈을 돌렸고 모두가 그 뜻을 알았어요. 연화는 밥을 나누며 예전처럼 인정받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국이 식지 않게 하고 빈 그릇이 오래 놓이지 않게 살폈어요. 그런 작은 손길들이 모여 집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데웠어요. 밥을 먹은 뒤 가족들은 대청 곁에 모여 앉았어요. 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안쪽에서는 화로 불이 조용히 붉어졌지요. 시어머니는 낡은 장롱에서 오래된 이불을 꺼내 가족들 무릎 위에 덮어주었어요. 연화는 문득 그 장롱에 삐걱이는 소리가 예전과 다르게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소리는 이제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오래 산 물건이 아직 이 집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겨울을 나겠다고 말하는 듯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집은 아주 고요해졌어요. 남편은 피곤했는지 먼저 잠들었고 시아버지의 숨도 대청 너머에서 낮고 고르게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잠들기 전 연화에게 오늘 밥이 참 따뜻했다 하고 말했어요. 그 짧은 말에 연화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예전이었다면 더 큰 칭찬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 한마디가 충분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이불 끝을 조용히 여며주고 등불을 조금 낮추었어요. 연화는 마지막으로 안방의 낡은 장롱 앞에 섰어요. 손끝으로 문짝을 가볍게 쓰다듬자 나무는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그 안에서는 더 이상 노인의 숨소리도 젖은 흙냄새도 두려운 떨림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잘 마른 옷의 향과 쑥, 주머니에 부드러운 냄새가 은근히 배어 있었지요. 그녀는 문을 닫고 작은 열쇠를 돌렸어요. 쇠가 맞물리는 소리가 작게 났고 그 소리는 하루를 편안히 접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창밖에는 첫눈이 마당을 하얗게 덮고 있었어요. 우물가도 장독대도 빨랫줄도 모두 눈 아래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지요. 연화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맞고 아궁이 쪽을 한번 살폈어요. 불씨는 작았지만 꺼지지 않았고
그 붉은 빛은 집안 깊은 곳에서 천천히 살아 있었어요. 그녀는 잠든 가족들의 숨소리를 하나씩 들었어요. 그 숨들은 모두 제 몸에서 나와 제자리로 돌아가는 편안한 숨이었어요. 연화는 이불 속에 들어가기 전 아주 낮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에는 살아있는 숨만 머물면 됩니다. 그 말은 누구를 깨우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방 안에 부드럽게 머물렀어요.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고 뒷산의 큰 소나무도 흰 가지를 가만히 펼친 채 긴 밤을 지키고 있었지요. 마을은 천천히 잠들었고 오래된 집도 따뜻한 밤 냄새와 사람들의 고른 숨결 속에서 깊고 편안하게 쉬었어요. 첫눈이 내린 그해 겨울이 지나고 마을에는 아주 조용한 봄이 찾아왔어요. 뒷산의 큰 소나무 아래에는 눈 녹은 물이 천천히 스며들었고 베인자리 곁에 흙은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지요. 연화는 봄이 와도 새벽물 올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죄를 갚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을 낮추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물 한 바가지를 뿌리 곁에 내려놓고 늘 같은 말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소나무 그루터기 가까운 흙 틈에서 아주 작은 푸른 싹 하나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풀잎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보니 어린 솔잎이었지요. 바늘처럼 가늘고 여린 잎들이 햇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그 앞에 앉았어요. 손을 대면 부러질까봐 만지지도 못하고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지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 눈물은 무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연화는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그 일을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주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무명천 조각이 들어 있었지요.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그 싹 옆에 살짝 둘러주거라. 너무 감싸면 자라지 못하고 너무 놓아두면 어린 것이 외롭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을 돌보는 일도 나무를 돌보는 일도 결국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부터 마을 아이들은 산길을 오를 때마다 그 작은 솔싹을 보러 갔어요. 연화는 아이들에게 가까이 밟지 말라고 다정하게 일러주었고 아이들은 멀찍이 서서 저 나무가 크면 우리 마을도 더 오래 살겠지요 하고 속삭였어요. 덕수도 가끔 지팡이를 짚고 올라와 싹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어느 날 연화에게 다친 자리 곁에서 새 것이 돋는다면 그건 용서보다 더 조용한 대답이다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품었어요. 해가 지나고 또 지나도 연화는 더 이상 빛나는 물건으로 자신을 세우려 하지 않았어요. 낡은 장롱은 여전히 안방 한쪽에 있었고 문은 가끔 삐걱였으며 손때 묻은 열쇠는 연화의 작은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지요. 그러나 그 집을 찾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안방이 따뜻하다고 말했어요. 새 것은 많지 않았지만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고 밤 냄새와 쑥향이 부드럽게 섞여 있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어요.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밤, 연화는 잠결에 아주 먼 솔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예전처럼 장롱 속에서 들리던 노인의 숨소리는 아니었어요. 그것은 산에서 내려와 처마 끝을 스치고 마당의 우물가를 지나 안방문 앞에서 가볍게 머물다 사라지는 바람이었지요. 연화는 눈을 뜨지 않은 채 가족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오래된 숨은 산으로 돌아가고 우리 집에는 오늘의 숨만 남았습니다. 그 뒤로도 마을 사람들은 첫눈이 오면 큰 소나무 아래에 밥과 물을 올렸어요. 다만 그 곁에는 해마다 조금씩 자라는 어린 솔나무도 함께 있었지요. 아이들은 그것을 연화의 소리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연화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조심하라고 산이 남겨준 숨이란다. 아이들은 그 말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소나무 앞에서는 늘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그렇게 마을은 또 한 해를 조용히 넘겼어요. 이 이야기가 남기는 것은 욕심이 언제나 큰 소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욕심은 집안을 위한다는 말,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남들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조용한 불안 속에 숨어 찾아옵니다. 연화가 새 장롱을 바랐던 마음은 처음부터 악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오래된 숨을 베고 남의 경고를 외면했을 때 집안의 평화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자리를 바라지만 그 자리가 누군가의 상처 위에 세워진다면 결국 그 안에서는 편히 잠들 수 없습니다. 낡은 장롱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부끄러운 것이며, 가난한 살림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남의 눈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잃는 일이 가장 초라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나는 사람의 집도 숲의 나무처럼 오래 돌보아야 숨이 맑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은 잘못을 깨닫고 제 손으로 바로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며 마음이 흔들릴 때에는 남의 말보다 내 집의 조용한 숨소리를 먼저 들으십시오. 빛나는 물건보다 정직한 손길을 아끼고 새 것을 탐하기 전에 오래 곁을 지킨 것들에게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비록 상처난 자리가 있어도 그 곁에는 언젠가 작은 푸른 싹이 돋아나고 사람의 마음도 다시 따뜻한 밤 냄새처럼 평안해질 것입니다.